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보셨겠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이 이 코로나19의 발원지다. 그리고 그게 고의성이 있다. 뭔가 목적성이 있다라는 의혹도 많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 봉쇄를 했고 가장 늦게 코로나 봉쇄를 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의학연구소에서 이 의학연구소는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연구소고 지금 현재도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연구원 1명이 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이 신뢰성을 가진 연구소예요. 여기에서 조사를 했더니 올해만 하더라도 한 달에 거의 100만 명 가량의 코로나 사망자가 중국에서 나왔다.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그동안 중국이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도대체 얼마나 죽었을 것인지 그거 한번 지금 유출을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21세기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는 어떤 정치인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소름 돋는 간첩 활동들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너무도 명백한데 이른바 진보를 자칭하는 자들은 피고인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정보 수집과 반체제 활동, 북한에 대한 찬양 공모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첩단에 대해 3차 공판이 8월 28일 수원지법 형사 14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정의국장 성모씨,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민노총 산하 연맹조직부장 신모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범인들의 컴퓨터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대거 공개됐는데요. 이들의 PC에서는 안데르센 동화 등의 이름으로 위장된 암호화 파일들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은 이 암호화 파일들을 해독해 북한과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선하는 것은 물론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적발되기 전까지 4년에 걸쳐 102회의 지령문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해 북한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정세에 대한 동향 정보 보고는 물론 평택과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과 장비를 몰래 촬영하고 국내 방산업체를 해킹하려 시도하는가 하면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여론조작 공작,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과 반일몰이, 후쿠시마 선동,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의 활동을 벌이며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 물증이 나오고 그들이 지령문대로 활동한 과거 이력들이 법정에서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은 조사가 아니라 존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법정에서 이름과 직업 등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텼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 적도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허구적인 소설이다. 모든 것은 정권의 무능을 덮기 위해 정권과 국정원이 기획하고 조작한 정치 탄압쇼라고 성토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자주통일민중전의 조직원들 역시 재판 과정에서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활동 내역과 같은 물증이 공개됐음에도 자신들은 정권이 기획한 종북몰이 희생양이며 정치적 양심수로서 조사가 아니라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이면 모두 구속 만기가 되어 풀려난다는 점인데요. 물증이 나온 간첩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사법 시스템으로 과연 국가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간첩죄를 아주 엄하게 처벌하죠. 그런데 그 다른 나라가 간첩죄를 아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적을 똑같이 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적으로 안 보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반 가까이 있다. 이게 지금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하면 신임균이 야 너 왜 군사 문제 안 하고 자꾸 이거 해 하고 비판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도
여기 보면 이 북한 지령문에 보면 우파 유튜버 거기에 댓글 작업하라 라는 그 자들이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자, 이 자들 이거 정상이 아니죠. 자주통일민중전이 바로 이 조직원들이 지금 간첩죄로 체포가 돼서 구속당하고 있는데 민노총하고 지금 별개예요. 이 자주통일민중전이 자중이라고 하는 이 간첩단,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해서 쭉 올라와서 지금 잡힌 이 간첩단, 그리고 민노총 각 조직에 있는 간첩단 뭐 이런 것들인데 이 간첩단들이 공이 민변의 변호를 받으면서 그 민변이 또 입을 맞췄나 봐요. 야, 우리 가서 말이야 전부 다 그냥 일단 묵비권 하고 그리고 전부 우리는 조사가 아니라 존경을 받을 대상이야 라고 말하자 라고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재판인데 둘 다 나와가지고 똑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조사가 아니라 존경을 받을 대상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 지령을 받은 사안이 증거가 나왔는데 보십시오. 댓글팀을 동원해서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라는 댓글 게시를 지시했다. 제 채널에도 지금 이상한 댓글 쓰고 또는 저를 흔드는 댓글 쓰고 하는 자들이 이런 지령 받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권 후보 대망론 관련해서 이제 과거 윤석열 후보죠. 극우 보수단체를 사칭해 괴담을 유포하라 라고 지시했고, 한미일 공조 추진 시기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괴물고기 출연 등 괴담 온라인 유포 지시하라. 저는 이 지령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령으로 인해서 오염수라는 프레임이 작성되고 그 프레임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 정치인 할 것 없이 전부 여기에서 허우적거려서 이들의 특히 북한의 아이디어, 이 오염수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해 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인들마저도 허우적거려서 이들을 더욱더 공고화해주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오염수가 아니죠. 오염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처리수인데 왜 그걸 오염수라고 합니까? 오염수 방류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저보고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너 그거 마셔라. 그거 바닷물 말고 민물 와서 해서 갖다 주면 제가 여기서 라이브로 방송할 때 하루에 한 잔씩 마셔주겠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거 체내 축적도 안 돼요. 중금속이 아니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안을 전부 다 뒤집어서 마치 방사능이 몸에 축적되는 것처럼 이렇게 괴담을 유포하라고 지시한 거,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죠. 작전 성공한 겁니다. 대단한 놈들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행 상황 보고받고 조직원 수사 대응 지시하고, 그리고 할로윈 참사할 때 이거 가지고 촛불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엎어버려, 이런 것까지 해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정부에 TV 잘 안 나왔죠. 지금이야 유튜브 때문에 바빠서 뭐 오라 해도 잘 못 가지만, TV조선 아침에 신통방통이라는 프로가 있죠. 아주 인기 있는 프로인데 거기 제가 나가서 당시 사회자가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제가 답변 중에서 이랬어요. 오산기지, 군산기지 이런 그 미군기지 근처에 반드시 고정간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내가 김정일이라면, 그리고 김정은이라면, 이 북한은 정찰 위성도 없고 정찰 비행기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기지 주변에 활주로 해서 비행기 뜨는 거 다 보이는 아파트 하나 딱 사놓고 매일 거기 앉아서 베란다 쳐다보면서 떴다, 무슨 비행기 떴다, 몇 시에 떴다, 그리고 몇 시에 착륙했다, 무장은 뭘 달고 있다 라고 저는 매일 보고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좌파 언론 감시단체죠, 민언연, 여기에서 화들짝 해가지고 저를 고발을 했고, 그래서 TV조선 그때 조건부 그 방송국 자격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조선 3번 경고받으면 그냥 방송국 아웃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경고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전문가니까 전문가로서의 의사를 피력한 거죠. 그때 민원연이 뭐라고 했냐? 또 오마이뉴스 같은 프레시안 같은 이따위에서 뭐라고 했냐? 증거대라.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증거가 있으면 간첩 신고해서 5억씩 받았겠죠. 그냥 전문가의 의사를 피력해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전문가들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왔죠. 오산기지 이런 거 촬영했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을 지금 구속기간이 다 돼간다고 해서 지금 구속 연장 신청을
검찰에서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와, 기가 차죠.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인멸 해버리겠죠. 또 도주도 많이 했죠. 어떻게 간첩죄가 이렇게 허무하게 풀려날 수가 있는지 저는 기가 찹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법원에서조차도 적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자들이 사회 곳곳에 너무 많다. 이 자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장거리 순항미사일 제즘-ER 판매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당초 예산 문제로 유야무야됐던 F-15 성능 개량 사업에서 잠정 취소됐던 제즘-ER 탑재안이 부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글로벌 방산 공룡들도 하나둘 일본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가 일본에 대한 AGM-158B 제즘-ER 구매를 승인했다고 현지 시각 8월 28일 밝혔습니다. 1억 4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판매 승인 내역에는 50발의 제즘-ER 미사일과 훈련탄, 각종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일본은 한 발에 약 200만 달러 가격으로 사거리 900km에 달하는 제즘-ER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즘-ER은 일본이 재무장에 나선 뒤 보유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장거리 타격 수단인데요. 당초 F-15 성능 개량 사업 때 도입이 추진됐지만 시스템 통합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개량 항목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제즘-ER 도입은 국방 예산을 2배 증액한 일본이 이제는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무기를 마구 사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일본이 본격적인 신무기 증강 작업에 착수하자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일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들어온 외국 기업은 영국의 BAE 시스템즈로 해당 업체는 영국과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일명 GCAP 사업 협력을 위한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대규모 확장에 착수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 마틴 역시 아시아 총괄 사업본부를 싱가포르에서 도쿄로 옮겼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L3 해리스 역시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업체들과의 기술 협력과 무기체계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해외 방산업체들의 일본 진출을 장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도 일본 현지 법인 설립과 일본과의 무기체계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무기체계가 질적 향상과 가격 하락 등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러한 현상들을 놓고 급박해진 서태평양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서방 진영의 핵심 군사 기지이자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기업 차원에서만 대외 협력과 교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방 예산 증액과 해외 협력 공동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일본이 국방 예산 2배로 그냥 점프를 시킨 이후에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예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그냥 뭐 분풀이하듯이 다 하고 있어요. 사거리 970km 날아가면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제즘-ER 미사일 50발을 산다라는 건데 이 50발을 사면서 이 제즘-ER을 운영할 수 있게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F-15CD형이죠. 그 제공형 CD형 그걸 타격형 스트라이크 이글 버전 F-15EX 버전으로 완전히 개량하는 작업을 해야만 이걸 달 수가 있죠. 기존의 F-15CD에는 이걸 못 달아요. 그 정도로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F-15CD형 전투기에도 돈을 투자해서 더욱 강력하게 개량을 한다라는 게 되겠고 50발 그거 가지고 뭐라고 50발 별로 안 되네. 근데 일본은 12식 미사일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징검다리로 활용을 하는 그리고 하면서 또 기술 좀 들여다보는 뭐 이런 것들로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일본이 정말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일본은 또 이렇게 영국이 템페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일본하고 이제 같이 하기로 했죠. 그래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고 우리 한국은 지금
4.5세대 전투기 KF-21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더 발전시켜서 블락 3 버전에 가서는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5세대 전투기 만들려고 할 때 이미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나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KF-X를 반대했던 거예요. 너무 늦다. 왜 이렇게 한 세대 뒤늦게 가냐라고 했는데, 뭐 요즘 보니까 세대가 좀 차이가 있어도 그 시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제가 KF-X를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하이급 전투기 뭐 이런 것들, 로우급이 무슨 필요해? 라는 보편적인 사고가 퍼져 있을 때였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장기전으로 들어간 전쟁을 보니까 로우급도 있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KF-X는 가격 경쟁력이 로우급만큼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KF-X는 경쟁력이 있어요. 세대가 처진다 하더라도 지금 KF-X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자, 오늘 우리 한국 국방부, 한국 정부 국방 예산안이 나왔죠. 와,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거밖에 안 올립니까? 이 엄혹한 시기에 전 세계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국방 예산을 폭증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국들이 어떻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지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또는 좌파들이 국방 예산은 오히려 진보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했으니까 그들이 더 안보에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 도대체 뭐냐?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댓글도 많이 보셨죠? 정말 할 말 없어요. 왜? 그 사실이니까. 그러면 정권 재창출을 하고 안보에 정말 신경 쓰는 안보 정부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다른 분야에 퍼주기 예산을 희생하고, 그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자 하면 국방 예산을 팍 올려야죠. 그래서 두 번 다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국방 예산 더 올렸지 니들은 뭐 했어? 라는 소리 안 듣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기가 찹니다. 저 정부, 최상층부에 도대체 어떤 자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갑작스럽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한 뒤 중국 내에서 고위 인사들을 포함해 엄청난 숫자의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 올해 초에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의학연구소에서 구체적인 사망자 숫자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리오프닝에 들어간 직후 두 달 사이 무려 200만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는 릴런드 하트웰 박사, 린다 버그 박사, 도널드 토마스 박사 등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이 연구소는 최신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공개한 부고 데이터,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의 세긴 검색을 10억 건 이상 분석해 초과 코로나 사망자의 추정치를 도출했는데요. 초과 사망자란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숫자 외에 존재하는 추가 코로나 사망자를 의미합니다. 연구 보고서는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식 발표된 코로나 사망자 6만 명 외에 187만 명의 코로나 초과 사망자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두 달 사이 중국에서만 193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말이 됩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벤치마킹 추정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초과 코로나 사망자를 추정할 수 있었다라며 감염병 급속 확산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레드 허친슨 연구소의 이번 연구 보고서는 올해 초 중국에서 돌았던 흉흉한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지난해 말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에 외교부 내에서 발생한 고위 인사들의 연쇄 사망이 작용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홍콩 성도 일본은 온라인 해커 포럼인 브릿지 포럼에 중국 공안 서버를 해킹한 해커의 해킹 자료를 공개하며 해당 해커가 중국인 9억 7천만 명의 이름과 주소, 출생지, 신분증 번호, 휴대전화 번호, 범죄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공안 서버가 해킹됐다는 사실보다 중국 정부 주민 통제 자료에 이름을 올린 전체 인구의 숫자가 10억 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화제가 됐는데요. 일부 보도에서는 이 때문에 이번 팬데믹 기간 중 중국에서 억 단위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해 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프레드 허친슨 연구소의 분석 틀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중국에서 월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경제는 물론 인구도 박살나고 있는 중국, 정말 망할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석에서 정말 중국 망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드릴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위상, 이런 것들은 결코 이제 앞으로 가지기 힘들게 될 것이다. 지금이 절정이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 다 분할을 하게 되죠. 소련이 무너졌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로 분할이 되었고요. 많은 큰 제국들은 그런 식으로 최후를 또 후반기를 맞이하다가 결국 이제 쇠잔에 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많은 다른 종족들이 있죠. 위구르족이라든지 티베트, 그리고 회족, 장족 많습니다. 물론 그 일부 부족들은, 또 일부 민족들은 우리는 독립하는 거 별로야, 괜찮아 라고 하는 종족도 있지만, 또 종교적으로 또 똘똘 뭉친 이 위구르나 티베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말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를 중국이 만들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들, 아주 유력한 정황 증거들이 많이 보유되고 연구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걸 또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 지금 현재도 여기 노벨 의학상 받은 박사가 한 명 재직하고 있고, 그동안 토탈 3명의 노벨 의학상을 배출한 엄청난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암 연구만 하지 않는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이 도대체 얼마나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가, 이걸 자신들이 개발한 분석 틀을 가지고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월 100만 명가량이 나왔다. 근데 중국은 월 6만 명가량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냐.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중국이 봉쇄를 한 3년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또 더 큰 많은 사망자, 아예 도시를 봉쇄하고 했으니까 더 많았겠죠. 그래서 최소 월 100만 명이라면 3,600만 명. 그런데 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4천만 명 이상.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마오쩌둥 주석 이후에 최초로 인민영수 칭호를 획득했죠. 그런데 마오쩌둥 어떤 사람입니까?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이 두 가지의 희한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을 완전히 내려앉혀버린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대약진 운동 등을 통해서 4천만 명, 최소 4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오쩌둥 이후에 최초로 인민영수 칭호를 받았으니까 마오쩌둥처럼 최소한 4천만 명은 죽여줘야 그 정도 클래스가 되나? 라는 것을 실천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최근에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한번, 이게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일부 주장은 거의 억 단위로 죽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테고, 그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걸려서 알게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부동산 회사는 또는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잔금을 내지 않고 또 은행은 대출을 갚지 않고 이자를 내지 않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어야죠. 거의 뭐 수천만 명, 억 단위까지 예상을 하니까 이 현재 부동산 위기가 이런 것도 일조를 하지 않았냐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중국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회의 창, 마지막 지금 현재 있는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승부수는 전쟁이죠. 역사는 그래왔습니다. 그게 대만 침공.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국방비 많이 올리면 다른 데 못 쓰잖아.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